지금 제 앞에서 생명을 흥정하시는 겁니까, 회장님?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거래라니요. 이건 의사로서도 인간으로서도 할 수 없는 미친 짓입니다. 대학병원 병원장의 목소리가 널따란 집무실의 정막을 날카롭게 찢어발겼습니다. 그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격렬한 외침 앞에서도 박진석 회장은 마치 돌부처처럼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고급 본차이나 찻잔을 들어 올리는 그의 손끝에는 소름 끼칠 정도의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천천히 차의 향을 음미한 뒤 찻잔을 달그락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미친 짓이라니요, 원장님. 표현이 너무 과격하십니다. 저는 그저 아주 합리적인 투자를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슈울츠 그룹이 귀 병원에 매년 쏟아붓는 연구 지원금과 장학금이 도대체 얼마인지 벌써 잊으셨습니까? 심장 하나입니다. 딱 하나의 심장만 순서를 바꾸면 됩니다. 그 대가로 병원의 10년 아니 20년의 미래를 제가 직접 보증해 드리겠다는 건데 이게 과연 원장님 입장에서 손해보는 장사입니까? 박진석 회장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차가운 뱀의 눈동자와 같았습니다. 병원장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의사로서 평생을 지켜온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거대 자본이 쥐고 흔드는 병원 경영자로서의 냉혹한 현실 사이에서 그는 벼랑 끝에 몰린 쥐와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금 당장 이식대기 1순위에 올라있는 어린 환자의 얼굴과 박진석 회장이 끊어버릴 지원금 때문에 멈춰버릴 병원의 들이 교차했습니다. 순번을 조작하는 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만약 발각된다면 병원은 문을 닫아야 하고 저는 의사 면허가 박탈됩니다. 회장님, 제발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발각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병원장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제 아들놈 박성재가 난생 처음으로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그 자존심 강한 놈이 친구놈 살려내라고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며불며 매달립디다. 내 핏줄이, 내 후계자가 고작 친구놈 하나 때문에 그렇게까지 망가지는 꼴 나는 더는 못 봅니다. 오늘 밤 안으로 답을 주시죠. 1순위입니다. 무조건 제 아들이 말한 그놈, 이지혁이 받아야 합니다. 박진석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매무새를 고쳤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절대적인 권력의 아우라가 뿜어져 나와 병원장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병원장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박진석 회장의 그림자가 들이운 거대한 권력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사실상 하나뿐이라는 절망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시간을 며칠 전으로 되돌려 박성재가 아버지 박진석 회장의 사무실을 찾았던 그 순간의 공기는 그야말로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가죽 소파에 몸을 깊숙이 파묻은 채 마치 세상이 무너져 내린 사람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평소 냉철하고 강인했던 아버지 박진석 회장이 집무실로 들어왔음에도 그는 솟구치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 이지혁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확장성 심근병증이라는 낯설고도 잔혹한 병명이 박성재의 이성을 마비시켰기 때문입니다. 너 지금 내 사무실에서 뭐 하는 거냐? 사내놈이 칠칠 맞게 질질 짜고 있어. 당장 눈물 닦지 못해? 박진석 회장의 불호령이 떨어졌지만 박성재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젖은 눈으로 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붉게 충혈된 눈동자에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간절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아버지의 발밑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지혁이가 죽는데요. 심장이 망가져가고 있대요. 지금 당장 이식받지 않으면 며칠을 넘기기 힘들다는데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기약이 없답니다. 아버지라면 아버지는 방법이 있으시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아버지가 못하시는 일은 없잖아요. 박성재는 박진석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에게 이지혁이라는 존재는 단순한 아들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과거와 얽힌 고성희의 딸 지은호, 그리고 얽히고 설킨 악연의 중심에 있는 껄끄러운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박진석 회장을 움직인 것은 아들 박성재가 보여주는 처절한 절망이었습니다. 평생 자신에게 반항하거나 거리를 두었던 아들이 오직 친구를 살리기 위해 자존심 따위는 헌신짝처럼 버리고 매달리는 모습은 박진석 회장의 비틀린 부성애와 정복욕을 자극했습니다. 그만 뚝 그쳐. 내 아들이 고작 친구놈 하나 때문에 이렇게 나약한 꼴을 보이는 건 내 자존심이 용납 못한다. 너가 원하는 대로 내가 알아볼 테니 당장 나가 있어. 박진석 회장의 말은 투박하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묵직한 무게감을 박성재는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아버지가 움직인다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질 것이라는 희망. 그것은 도덕적이지 못한 검은 희망이었으나 지금 박성재에게는 친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한편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들이운 당사자 이지혁은 자신의 가혹한 운명을 예감한 듯 필사적으로 1분 1초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AP 대표실, 이지혁은 산더미처럼 쏟아지는 업무 서류들 사이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펜을 쥐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쿵쾅거리는 것이 귓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온몸으로 펌프질해야 할 피가 제대로 돌지 못해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시야가 간헐적으로 흐려지며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쓰러지면 회사가 혼란에 빠질 것이고 무엇보다 자신이 이렇게 아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사랑하는 여자 지은호가 알게 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대표님, 긴급 결제 서류입니다. 비서실 직원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이지혁은 책상 모서리를 양손으로 꽉 움켜쥐고 간신히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안색은 핏기가 하나도 없는 백지장과 같았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질려 있었습니다. 거기 탁자에 두고 나가세요.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지혁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갈라져 나왔습니다. 직원이 의아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지만 이지혁은 손을 휘저어 그를 급히 내보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이지혁은 가슴을 움켜쥐고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억지로 참아왔던 통증이 해일처럼 밀려와 그의 온몸을 집어삼켰습니다. 아직은 안 돼. 아직은 은호에게 상처만 주고 떠날 수는 없어. 차라리 내가 나쁜 놈이 되어서 정을 떼게 해야 해. 이지혁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지은호의 환한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을 향해 세상 가장 따뜻하게 웃어주던 그녀. 하지만 자신의 병을 알게 되면 그녀의 그 아름다운 미소는 눈물로 얼룩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시한부 환자의 병수발을 들게 하고 끝내 사별의 고통을 겪게 하는 것은 이지혁에게 죽음보다 더한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차갑게, 더욱 모질게 그녀를 밀어내왔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지은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선배, 지난번 말씀드렸던 프로젝트 건 때문에 왔는데요. 선배, 어디 계세요? 지은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책상 아래, 바닥에 쓰러져 가쁜 숨을 몰아쉬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이지혁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파일들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지혁 선배, 왜 이래요? 선배, 정신 차려요.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 살려요. 지은호의 비명에 가까운 처절한 외침이 사무실의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이지혁은 흐릿한 시야 속에서 지은호의 겁에 질린 하얀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밀어내려 했는데, 끝까지 숨기고 싶었는데, 결국 가장 보여주기 싫은 비참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오지마, 은호야. 제발. 이지혁은 힘없는 손으로 허공을 휘저으며 그녀를 밀어내려 했지만 손끝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직원들에 의해 이지혁은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달리는 구급차 안 지은호는 이지혁의 차디찬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이지혁의 모습은 금방이라도 바스라질 것만 같아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바보같이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했어야지. 왜 혼자 끙끙 앓아요, 왜? 나한테 왜 그랬어요? 그때 이지혁의 재킷 주머니에서 휴대폰 진동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액정에는 박성재라는 이름이 뜨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혁아, 너 괜찮냐? 내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서 병원 쪽에 다 조치 취해놨어. 조금만 버텨라, 알았지? 저 은호예요. 지혁 선배가 지금 쓰러져서 응급실로 가고 있어요. 뭐? 지은호? 지금 상황이 어떤데요? 의식은 있어요? 어느 병원으로 가요? 내가 지금 바로 갈게요. 걱정하지 마요, 은호 씨. 아버지랑 다 이야기됐으니까 지혁이 살릴 수 있어요. 1순위로 심장 이식 받을 수 있다고요. 전화기 너머 박성재의 다급한 목소리에 지은호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심장 이식? 아버지가 손을 썼다는 말. 1순위? 지은호는 그제야 이지혁이 왜 그토록 자신을 차갑게 대했는지, 왜 이유도 없이 모진 말로 이별을 고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혼자 남겨질 자신을 위해 스스로 악역을 자처했던 이지혁의 깊고도 슬픈 속내를 알게 된 순간 지은호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한 통증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편 호화로운 저택에서 쫓겨난 고성이는 화려했던 과거와는 정반대인 도시의 가장 어둡고 습한 곳에 몸을 뉘고 있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고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허름한 모텔방, 누렇게 변색된 낡은 침대 시트 위에는 그녀가 26년간 박진석 회장의 아내로 살며 비밀리에 모아두었던 자료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박진석, 너가 감히 나를 헌신짝처럼 이렇게 내쳐. 빈털터리로. 고성이는 이를 갈았습니다. 금고가 텅 비어 있었던 그 순간의 충격은 공포였지만 이제 그 공포는 박진석을 향한 맹렬한 분노와 살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진석 회장이 자신을 완벽하게 파멸시키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모든 신용카드는 정지되었고 계좌는 동결되었으며 심지어 믿었던 딸 영나의 배신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어젯밤 문을 열어주지 않고 도우미를 시켜 외투와 짐가방만 문 밖으로 내밀던 딸 영나의 무표정한 얼굴이 고성이의 뇌리에 박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잖아. 아빠 말씀 따라야지.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던 그 차가운 한마디가 고성이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제 뱃속으로 낳은 자식마저 권력과 돈 앞에서는 부모를 등지는 비정한 현실. 고성이는 눈물을 흘릴 자격조차 박탈당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억울해서라도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직 박진석의 변호사가 건네준 협의 이혼 서류와 그 이면을 뒤집을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남아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노트북 화면 속에는 그녀가 복사해둔 파일들이 파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비록 원본 장부는 박진석이 가져갔을지라도 고성이의 머릿속과 클라우드 깊숙한 곳에는 박진석이 미처 지우지 못한 더러운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너가 내 날개를 꺾었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이야. 내가 가진 모든 걸 터뜨리면 너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같이 죽자, 박진석. 고성희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박진석의 정적들, 그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경쟁사 임원들, 그리고 특종의 굶주린 하이에나 같은 기자들의 연락처가 그녀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 특유의 서늘한 도끼를 품고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최 전무님, 저 고성희입니다. 네, 박진석 회장의 아내 맞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죠. 슈울츠 그룹의 비자금 관심 있으시죠? 고성희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폭주기관차의 시작 신호였습니다. 다시 병원, 응급실 앞 복도는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벽에 기대어 바닥만 응시하며 입술을 물어뜯었고, 지은호는 수술실 문 위에 수술 중이라는 빨간 불빛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박진석 회장의 위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이 마치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대기자 명단의 가장 윗줄에 이지혁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혹은 조작된 우연처럼 뇌사자의 심장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술 잘 되겠죠?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성재는 고개를 들어 충혈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혁이는 강한 놈입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가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을 붙였어요.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걱정 마요. 박성재는 차마 새치기 수술이라는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를 살리기 위해 아버지의 부당한 권력을 이용했고 누군가의 기회를 뺏었다는 죄책감이 가슴 한구석을 날카롭게 찔렀지만 지금은 이지혁이 사는 것이 그 무엇보다 우선이었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집도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내리는 그의 표정은 기대와 달리 어두웠습니다. 박성재와 지은호가 동시에 자리를 박차고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지혁이는요? 수술은 어떻게 됐습니까? 잘 된 거죠? 의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식 수술 자체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심장도 잘 뛰고요. 하지만 환자의 면역 거부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심합니다. 바이탈이 너무 불안정해요.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길 테니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음의 준비. 그 잔인한 말이 주는 절망감에 지은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박성재가 급히 그녀를 부축했지만 박성재의 손 또한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이 지역은 온갖 튜브와 기계에 둘러싸여 생명을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그가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차가운 유리에 손을 대고 흐느꼈습니다. 일어나요, 제발. 나한테 아직 못다 한 말이 많잖아요.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말해야지. 이렇게 가면 어떡해요. 나 혼자 두고 가지 마요. 박성재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 박진석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수술은 끝났는데 상태가 안 좋답니다. 오늘 밤이 고비래요. 어떻게 합니까? 전화기 너머 박진석 회장의 목소리는 감정이 거세된 듯 건조했습니다. 최고의 의사들을 썼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다고 했으니 결과 기다려라. 그리고 너 회사 일은 언제까지 팽개칠 거냐? 내 친구놈 목숨값 치르려면 너도 내 몫을 해야지. 그놈 살아나면 바로 복귀해서 내 지시 따라라.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역이 깨어나면 바로 복귀하겠습니다. 시키시는 거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박성재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친구의 목숨을 구한 대가로 자신은 평생 아버지의 꼭두각시가 되어야 하는 현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지혁이만 살 수 있다면 제 영혼이라도 팔 수 있었습니다. 한편 고성희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감지한 박진석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은밀하고도 잔혹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고성의 그 여자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24시간 밀착 감시해. 누구를 만나는지 통화 내역까지 싹 다 확보해. 허튼 수작 부리면 바로 처리할 수 있게 준비하고. 쥐새끼처럼 숨어서 뭘 꾸미는지 낱낱이 보고해. 회장님, 만약 사모님께서 언론에 접촉하신다면 접촉하기 전에 막아야지. 그게 너가 할 일이야. 필요하다면 그 여자가 쥐고 있는 마지막 숨통까지 끊어놔도 좋아. 내 앞길에 방해되는 건 그게 누구든 설령 내 아이를 낳은 여자라도 용서치 않는다. 박진석 회장의 명령은 잔혹했습니다. 그는 이미 아내를 가족이 아닌 제거해야 할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고성희가 머무는 허름한 모텔 주변으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하나둘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고성희는 창밖을 내다보다가 직감적으로 자신을 감시하는 불길한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박진석, 정말 끝까지 가보자는 거구나. 사람을 붙여. 그녀는 황급히 노트북을 닫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이곳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직원용 뒷문을 통해 모텔을 빠져나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습니다. 이제부터는 쫓고 쫓기는 목숨을 건 추격전이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증거들이 세상에 공개되느냐, 아니면 박진석의 하수인들에 의해 영원히 묻히느냐. 그 위험한 줄타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새벽 3시, 병원의 고요한 정막을 깨고 요란한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지역의 바이탈 모니터가 붉게 전멸하며 위험 신호를 미친 듯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쪽잠을 자던 지은호와 박성재가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코드 블루, 코드 블루, 중환자실 3번 베드. 방송이 울리자마자 의료진들이 다급하게 뛰어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침대 위로 올라가 흉부 압박을 시작했고 간호사들은 약물을 투여하며 소리쳤습니다. 에피네프린 투여. 제세동기 준비해. 충전 200줄. 샷. 이 지역의 몸이 공중으로 튀어 올랐다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니터의 심전도 그래프는 여전히 죽음을 알리는 일직선에 가까웠습니다. 지은호는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한 번 더. 300줄. 물러나세요. 샷. 유리창 밖에서 이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는 지은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박성재는 눈을 질끈 감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발, 제발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내 친구 좀 살려달라고. 그 긴박한 생사의 순간, 이 지역의 무의식 속에서는 기이한 평온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따뜻한 빛이 보였고 그 빛 속에서 누군가가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고통 없는 그곳으로 가고 싶다는 유혹이 그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발걸음을 떼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자신을 부르는 지은호의 애절한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가야 해. 돌아가야 해. 은호가 울고 있어. 아직은 갈 수 없어. 이 지역은 있는 힘을 다해 빛을 등지고 어둠을 향해 지은호의 목소리가 들리는 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살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가 멈춰가는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리듬 돌아왔습니다. 사이너스 리듬 회복했습니다. 간호사의 환호성에 가까운 외침에 의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띠띠띠. 규칙적인 박동 소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유리창 밖에 지은호와 박성재는 서로를 끌어안고 펑펑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옥 같은 시간이 지나고 기적이 찾아온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따스한 햇살이 중환자실로 스며들 때 이지혁은 기적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지은호의 퉁퉁 부은 눈을 보며 그는 손가락을 까딱였습니다. 지은호가 황급히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바보야, 왜 울어? 못생겨지게. 미세한 목소리였지만 그것은 분명한 이지혁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은호는 그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선배가 나 두고 갈까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요? 이제 절대 안 놔줄 거예요. 도망갈 생각하지 마요. 평생 내 옆에 있어요. 이지혁은 힘겹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이유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살아남았다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뼈저리게 알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들의 눈물겨운 재회 뒤편에서는 더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의 감시망을 기적적으로 따돌리고 한 언론사 기자와 접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카페 구석진 자리, 그녀는 품에 숨겨왔던 USB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안에 박진석 회장의 비자금, 장부와 불법 로비 내역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서울대학병원에서 있었던 심장 이식 순번 조작 증거 녹취록도요. 기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 엄청난 특종이었습니다. 사모님, 이거 보도되면 파장이 엄청날 겁니다. 사모님도 무사하지 못하실 텐데요. 박 회장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상관없어요. 어차피 잃을 것도 남지 않았으니까. 박진석이 무너지는 꼴을 볼 수만 있다면 내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도 좋아요. 아니, 지옥이라도 갈 겁니다. 고성희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확고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 시각 박진석 회장은 집무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승리의 도취에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들의 친구를 살려내며 아들의 마음을 얻었고 눈엣 가시 같던 아내를 쳐냈으며 그룹의 지배권은 더욱 공고해졌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게 내 뜻대로 되는군. 감히 누가 나를 막겠어.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내친 아내가 품은 독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그리고 자신이 살려낸 이지혁이 훗날 자신의 비리를 밝혀내는 결정적인 증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이지혁의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뛰기 시작한 그 순간 운명의 수레바퀴는 박진석이 예상치 못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과 복수, 권력과 파멸이 뒤엉킨 이 드라마의 진짜 클라이맥스는 바로 지금부터였습니다. 과연 박진석 회장은 고성희의 폭로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건강을 되찾은 이지혁은 자신을 살려준 것이 박진석의 불법적인 거래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사랑과 우정, 정의 사이에서 방황하게 될 박성재와 지은호, 이지혁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모든 것이 얽히고 설킨 채 파국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의 운명, 다음 이야기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